아마 올 4분기 특히 내년이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주가는 이미 충분히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집값이 한 번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경기를 조금 선반영하는 거고 부동산은 경기를 약간 후행한다. 교수님, 그 경기 침체 이슈가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책을 보니까요. 다가오는 경기 침체는 결코 피할 수 없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미래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견뎌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경기 침체를 앞으로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저는 뭐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뭐 하반기부터 올 4분기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확률적으로 한 60% 이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전 세계가 2008년 금융위기 겪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위기로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했어요. 그 사이에 정부가 부채가 많이 늘어났고요. 가계기업 부채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한마디로 부채에서 성장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금리 때문에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모든 자산가에 거품이 발생했다가 지금 붕괴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문제가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그 다음에 경기가 최근에 나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아마 올 4분기 특히 내년이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뭐 4분의 1분기부터 좀 침체적인 분위기가 좀 더 짙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내년 뭐 상반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 경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는 좋았거든요. 올 상반기에는. 그런데 뭐 GDP를 구성하는 소비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지금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가계가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지난 6월 기준으로 941조 원이나 되거든요.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수출이 10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고려하면 우리 경제도 빠르면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부터는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이너스 성장기로 한번 들어가면 다시 좀 플러스로 반전되는 국면은 또 어느 정도 기간이 보통 걸린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내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하고요. 하반기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텐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빠른 회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008년, 2020년에는 경제가 V자형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특히 그 2020년에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1% 성장했었어요. 뭐 1930년대 대공황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 성장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에 6%로 V자형 회복을 했어요. 그만큼 재정 통화 정책을 과감하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특히 미국 같은 정부 부채가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나라는 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 부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런 걸 고려하면은 정책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정부 부채가 늘었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쓸 여지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물가가 앞으로 좀 떨어지리라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많이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금리를 내리더라도 가계 기업 부채가 많기 때문에 소비 투자가 안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거 경기 침체 다음에 경기 회복 속도는 지난 두 번과는 달리 좀 아주 느리게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좀 고통스러운 시기를 견뎌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되면은 좀 심각하게 최악의 상황을 좀 얘기한다 본다고 하면 뭐 실직도 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구조조정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가요? 그렇죠. 뭐 우리는 그래도 고용이 비탄력적이거든. 회사가 어렵다고 근로자들을 많이 해고시킬 수가 없죠. 근데 미국은 그게 굉장히 탄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 4월 달에요. 미국 기업들이 2,200만 개 일자를 줄여버리거든요.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은 기업들이 고용을 안 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임금을 별로 안 올려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이 좀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면은 뭐 주가는 이미 충분히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집값이 한 번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집값이 이제 하락 초기 국면에 들었었는데요.
뭐 금리도 오르고 경기도 나빠지면요. 집값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금리이기도 하지만 경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아마 집값이 많이 하락하면서 그동안 그 돈을 빌려서 집을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경기를 조금 선반영하는 거고 부동산은 경기를 약간 후행한다. 예, 그렇습니다. 주가는 이런 경기 침체를 미리서 반영해가지고 작년 6월을 고점으로 지금 거의 1년 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어요. 예, 그런데 보통 그 집값은 뭐 9개월, 12개월 주가에 후행하거든요. 예, 집값은 이제서야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마 집값 하락 속도가 주가보다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진짜 금리를 인상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저는 뭐 우리나라 금통이 이제 한 분 남았거든요. 예, 지난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뭐 빅스텝 해가지고 2.5에서 3.0%로 올렸었는데요. 이제 한번 아마 3.25 최소한 뭐 많게는 3.5%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뭐 그거로 올해 금리 상승 사이클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내년부터는 경기가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 상승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는 내년 가서는 좀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산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경기인데요. 이제 금리보다는 경기가 뭐 주가나 집값 결정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요즘에 벌써 여월세 얘기도 막 나오고 세입자를 못 구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 또 어디 천안인가요? 거기는 명품백을 막 준다고 그러고 막 그러죠. 예, 요새 그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 데가 보니까 대구고 그다음에 경기, 뭐 서울 주변 뭐 근교 도시거든요. 미분양이 그렇게 늘어나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그 점도표에 의하면 한 4.5 정도?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5%까지도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 간 다음에는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 아니고 한동안 횡보한다고 봐요. 횡보죠. 저는 뭐 5%까지는 미국이 못 올리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번에 그 FOMC 2번 남아 있지 않습니까? 11월, 12월 2번 남아 있는데 3.25% 상한이니까 뭐 2번 0.75, 한 0.50% 정도 올리리라고 보고 있어요. 4.5네요, 딱. 예. 네. 예. 그러면은 뭐 4.5%가 되는데 그 다음에도 만약 뭐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예, 제가 뭐 테일러 준칙이라는 걸 하면 물론 적정 금리는 지금보다 높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미국 경제가 예, 저는 4분기 내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지금까지는 예측치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예, 9.1%에서 아주 서서히 떨어지고 있어요. 9월까지도 8%를 넘어섰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전망하면 물가 상승률이 10월, 11월 가면서 7%로 접어들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5%대 초반, 4% 후반까지 떨어지거든요. 이런 걸 고려하면 미국이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 올 12월이 마지막일 것이다. 예, 그런데 바로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고요. 조금 더 경제 상황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 시장금리 10년 국제 수익률은 지금 저는 거의 정점 무렵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금리는 미리서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올 4분기 후반, 내년 상반기로 가면서요.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내려간다는 거는 경기를 안 좋게 보고 있다는 신호 아닌가요? 그렇죠. 10년물 국채 수익률에는 미래의 물가 상승, 미래의 경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저는 거의 마이너스라고 보고 있어요. 예, 대부분 그 IMF 같은 데는 1%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지만은 예, 저는 거의 마이너스에 가까울 거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반영해가지고 예, 국채 수익률이 아마 4분기 후반, 내년 상반기 가서는 예,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제가 미국 국채 수익률 10년 적정 수준 추정이면 한 4% 정도 돼요. 예,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70년부터 예, 최근까지 보니까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은 명목 GDP 성장률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그런데 명목 잠재 성장률 미 의회에서 추정한 거 보면 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적정 금리 수준이 4%라는 거죠. 좀 지난 주말에 4% 좀 넘어섰어요. 예,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고 여기서 좀 더 오를 수가 있는데 예, 결국은 내년에 예, 물가 상승 하락, 경기 침체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국채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뭐 상반기든 조금 늦어지든 이제 경기 침체는 피할 수가 없는 예, 그렇습니다. 것인데 그러면은 그 경기 침체 요소가 지금의 이제 주가에는 충분히 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가는 충분히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작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주가가 가대평가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봤던 거는 제가 그 이코노미스트니까 거시경제 변수를 평가하죠. 명목 GDP, 그다음에 일평균 수출, 그다음에 유동성 M2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우리 주가는 지금은 아주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고 아주 있어요. 저평가예요. 예. 그러니까 명목 GDP에 비해서 한 30%, 그다음에 일평균 수출이나 M2 유동성에 비해서 한 22% 정도 저평가돼 버렸거든요. 저는 우리 주가는 이미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졌다. 물론 여기서 뭐 북한 문제, 그다음에 중국, 대만 문제 이런 거로 더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 주가는 완전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그런데 미국 주가도 이제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주가는 보니까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M2 이런 걸 고려했을 때요. 이번 달 보니까 한 8% 정도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주가라는 거는 오를 때는 펀더멘탈을 가대평가하지만 떨어질 때는 연착륙이라는 게 없죠. 경착륙 해버리거든요. 우리 주가가 경착륙한 것처럼. 아, 정말 연착륙이라는 게 없나요? 예. 자산가에는 연착륙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연착륙이 좀 좋은데 아까 주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6월 뭐 4월에는 30-40% 가대평가됐어요. 근데 지금 20-30% 가소평가에 우리 주가가 들어선 것처럼 연착륙이라는 게 없고요. 지금 미국 주가도 연착륙보다는 경착륙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는 우리 주가보다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8% 지금 저평가 국면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요? 예. 그런데 저평가될 때는 마이너스 20%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S&P 오버가 20-30% 뭐 더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 수준에서 한 10% 정도는 미국 주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앞으로 또 여러 변수들이 나와서 충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충격하에 여기서 더 떨어지는 그 수치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특히 우리 주가는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예,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2000밑으로 깨지는 뭐 1700, 1800 이런 거 전망치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물론 뭐 전쟁 같은 게 일어나면은 전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이 경제 변수랑 평가하면은 지금 우리 주가는 지나치게 저평가됐고 혹시라도 예생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뭐 그 수준까지 가더라도 저는 금방 2200까지는 금방 회복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인가 신문을 보니까 그 와튼 대학의 제레미 시겔 교수님 인터뷰를 하셨는데 지금 주식을 사면 내년에 30%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20-30% 예, 그 정도 수익은 낼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분이 최근에 그 뭐 방송 내용 보니까 그 연준 통화 정책이 정말 잘못됐다. 그것도 얘기하시고.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지금 주가가 싸졌다. 사상 최악의 연준이라고 막 얘기. 사실 연준이 이번에 사실 금리 인상을 좀 작년에 했어야죠. 예, 그러면은 자산가의 거품이 이렇게 발생 안 하고 충격이 그만큼 덜할 텐데요. 예, 금리 인상 너무 느리게 했고 지금 너무 뭐 서둘러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뭐 특히 우리 주식은 이 수준에서 사면은 뭐 내년에 하반기 가면 한 20% 수익은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지금이 2100, 뭐 2200 정도면 한 2500은 넘는 거예요? 예, 2500, 2600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적극적으로 담으셔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은 다들 이제 더 떨어질 거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지금 보면은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죠. 뭐 경기 침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기 침체된다. 그다음에 뭐 저 북한 그런다. 그다음에 영국 이기 간다. 그다음에 또 시진핑이 이번에 뭐 연설하면서 대만을 뭐 무력으로 침공하겠다.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저 악재투성인데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저는 그런 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도 불나가지고 보니까 주가가 거의 뭐 8-9% 떨어지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카카오가 17만 원 정도까지 갔었죠. 근데 지금 46,000원 뭐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죠. 교수님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이버 카카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저는 네이버 카카오도 많이 싸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애널리스트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자기가 보기에도 애널리스트가 보기에 충분히 싸졌다. 그런데 하도 많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사기를 주저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 뭐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이용 횟수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거품이 그때는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에 충분히 거품이 꺼지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에서 텔리포트 사회로 변하고 있다. 이거는 큰 추세인 것 같아요. 이 트랜스포트 사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어는 과거에 거의 다 얼굴을 맞대고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웬만한 일은 사이버상에서 해결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제가 일부 기업체 강의 거의 다 사이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일부만 조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사이버로 강의를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큰 추세가 트랜스포트에서 텔리포트 사회로 바뀌었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런 주가들 뭐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 저는 장기적으로 성장 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거품이 발생했기 때문에 뭐 코로나도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많이 거품이 꺼진 것 같습니다만은 뭐 저는 이 가격에서는 거의 충분히 많이 꺼졌지 않나, 충분히 싸졌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 좀 금리 인상이 몇 번 남아 있어서 보통 금리 인상이라고 하면 성장주엔 좋지 않다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기다렸다가 사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게 좋을까요? 나눠서 사줘야죠. 분할로. 사실 뭐 그래서 제가 계속 주식 사라고 말씀드리면서도 뭐 올 4분기 한 30% 사시고 내년 1분기 한 70% 사십시오. 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내년 1, 4분기까지는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상황이 많습니다. 예생적인 요인도 있고 아마 내년 1분기가 실물 충격이 한번 올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미국이나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수익 전망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높아요. 그런데 실제 기업 수익 실적치가 전망치보다는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그러면서 그 실물 충격이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눠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30%, 70% 이 정도 좀 나눠 사시는 게 좋은데, 물론 그거는 종목에 따라 다른데요. 근데 요새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졌다 좀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좀 사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외국인들이 왜 우리 주식을 일부 사느냐? 그러면 저처럼 우리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외국인도 있을 거고요. 특히 환율이 오늘도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1,440원 근처까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이 환율도 저는 우리 돈 가치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은 저평가된 거는 언제든지 정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가도 저평가됐고 원화 가치도 저평가돼 있으니까 이런 걸 기대하는 외국인들이 그 주식을 서서히 살 거라는 겁니다. 주식별로 봤을 때, 기업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기업들은 뭐 지금도 충분히 낮지만 뭐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는 분할로 사는 게 제일 좋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시점에서는요 정말 우량주를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에 빠지면은 어려운 기업들은 더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정말 각 업종의 1등 대표주 뭐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뭐 그런 것들이 굴지의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그 하나만 좀 더 교수님 그 네이버 카카오 중에 카카오는 많은 분들이 좀 욕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좀 분할 상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꾸 이렇게 떼어내가지고 외부를 상장시키는 거, 그리고 배신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이슈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런 이슈가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된 거죠. 이미 됐다고. 그러면서 카카오가 좀 신뢰를 잃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기업 지배구조는 뭐 잘 모르니까 뭐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돼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네이버, 카카오나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지금에서 이렇게 분할로 좀 사면 뭐 내년에 뭐 한 30%, 20, 30%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싼 거군요. 지금 싸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맨날 이렇게 주식 방송 보면은 맨날 저평가돼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펀더멘털적으로 항상 저평가해서 그걸 기회라고 얘기하시긴 하는데 너무 계속 저평가돼 있다고만 얘기하니까 그냥 저평가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그 수준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저평가됐죠. 근데 특히 이번에는 더 저평가됐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PBR 그러는데요. PR, PBR 그러는데 보통 PBR이 더 적정 수준이라고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PBR이 평균 1배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0.8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싸진 거죠. 근데 어떤 뭐 얼마 전에도 거래소 주도로 모임이 있었는데요.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이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PBR이 0.8 정도 한 거는 뭐 일수로 계산하면 1.7%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안 일어나는 일인가요? 그렇죠. 1.7%니까. 지금 거기에 이제 근접하고 있는 것이죠. 무조건 사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98%는 물론 과거 통계입니다만은 지금보다 상승 확률이 98%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네. 그렇게 역사적으로 PBR이나 PER을 비교해서 보는 관점도 예, 유효하다는 예, 거죠. 예. 네. 근데 PER이나 PBR 보면은 장기적으로는요 평균에 접근해 가거든요. 문화 평균이 한 1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20%는 오를 수 예, 있는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30%는. 예, 예. 네.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는 한 번 남은 거고 미국은 2번 남은 거고 그러면은 금리의 정점은 올해 좀 마무리된다고 봐야 될 거예요?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몇 번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올해 정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가장 고민되는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뭐 이거 미국 물가 금리, 우리나라 물가 금리 하루 종일 저 분석해 봤어요. 네. 그랬어요. 또 뭐 강의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여러 가지 통계로 분석하면은 결국 올 4분기가 미국이나 우리나라 금리 인상 사이클에 그래 저는 마지막일 것이다. 왜냐하면 내년에 물가 상승률 둔화되고 빠르면 4분기, 내년 상반기는 심각한 경기 침체라는 것이죠. 아마 정책 당국자들도 뭐 이런 지표를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경기 침체가 오면은 소비가 위축되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플레도 잡히는 거고. 예, 그렇죠. 특히 미국 같은 데는 GDP 중에 소비가 차지하면 70%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면 수요가 위축되니까 물가가 잡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유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하락했으면 오페크가 감산 논의를 했습니까? 네, 그만큼 유가 하락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펙이 오펙 플러스가 러시아, 뭐 사우디 이렇게 주도로 지금 감산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유가 잠깐으로다 다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군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보다 또 어떤 분들은 바이든 약간 뭐 소위 연목인다고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군요. 사실 사우디가 바이든 말을 안 듣죠. 얼마 전에 저 바이든이 사우디 방문했을 때 뭐 증산 좀 해라 이런 요구를 한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사우디 외무장관이 바이든이 떠나자마자 우리 감산 논의도 안 했다. 증산 논의도 안 했다. 그리고 사우디가 또 미국 성기를 뜯고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가 원유 수출 4분의 1을 중국으로 하는데 위안화를 받아버리겠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저 미국 중간선거가 다음 달에 있는데 사우디가 주도해가지고 감산 결정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하고 미국하고 사우디 관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떨어진 거는 다시 떨어진 거는 그만큼 세계 경제 침체에 빠지고 원유 수요도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적 요소도 있지만 경제의 큰 흐름은 이제 그런 유가 하락 쪽으로 이미 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내년에는 유가 배럴당 $70 이하로도 뭐 일시적으로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를 한 80불 정도로 보셔가지고 그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가 안정적으로 잡힌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유가가 뭐 80불, 70달러로 떨어지면요, 뭐 작년 동기에 비해서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증가율이. 그러면 미국 같은 데는 특히 그 WTI가 미국 소비자 물가에 한 1개월 정도 선행을 해요.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소비가 안 되고 공급 측면에서 유가가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앞으로 그 실물 경제에는 경기 침체가 와서 되게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시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이거를 얼마나 그 선반영 요소 먼저 반영하는 거를 잘 파악해서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느냐 그 간극이 있어가지고 그 간극을 어떻게 잘 조절할 것인가 컨트롤할 것인가 그게 되게 고민되는 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누구도 저점이 언제인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 우리 주가는 많이 싸졌다. 이런 싸진 시기에 계속 조금씩 비중을 늘려간다. 결국
예, 주가라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거든요. 근데 지금 추세 밑으로 많이 떨어졌죠. 시간이 갈수록 그 주가가 장기 추세에 접근해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잘 모르겠다면 그냥 지수를 사버려도.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코덱스 200. 코덱스 예. 200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거를 계속 뭐 내년 1분기까지 계속 사갈 겁니다. 지금 조금씩 사고 있는데요. 예, 제가 뭐 종목은 네. 알 수도 잘 모르고 예, 증권사 리서치 센터를 떠났으니까. 근데 떠난 지 지금 제가 거의 10년 되거든요. 근데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 있을 때는 좋은 점은 뭐냐면은 그 매일 아침 그 증권사에서 모닝 미팅이라는 거 하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지난 어떤 기업을 방문해 가지고 그 기업이 좋다 나쁘다 매일 아침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이 기업 좋구나 나쁘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는데 지금 뭐 제가 애널리스트 내는 그 보고자료, 분석자료만 가끔 보지 그런 소식을 못 들으니까 기업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주가지수가 싸졌다. 그냥 ETF 사시는 게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모닝 미팅에 오시는 분들은 각 뭐 섹터나 기업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 모닝 미팅이라는 게 증권사에서 보통 그 7시 반 회사마다 쫙 다른데요. 7시 반에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들 전부 모입니다. 뭐 철강, 뭐 은행 담당,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 다 모이고요. 거기에는 또 이코노미스트, 그 다음에 투자 전략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다 모여가지고요. 뭐 어제 경제는 어떻다, 그 다음에 투자 전략,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된다. 기업 분석하시는 분들은 기업 방문해가지고 뭐 이런 기업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죠. 그러면 거기 나온 자료를 가지고요. 뭐 영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그거를 토대로 영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자리가 가질 수가 없으니까 진짜 무리하게 그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지수를 투자하는 것도 안정적으로. 예,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주가 지수가 20% 정도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덱스 200 사시면은 20%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특별한 종목을 공부하셨으면 그 종목을 사셔도 되는데요. 예, 그냥 코덱스 200 같은 지수를 사시는 것도 예, 괜찮은 방법이다. 사실 저는 뭐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만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뭐 거시경제를 공부했으니까 종목보다는 이게 흐름을 조금 더 알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ETF 투자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예, 그런데 뭐 어떤 종목 뭐 충분히 많이 공부를 하셨다면은 뭐 종목 투자하셔도 괜찮은데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예, 그렇게 그 종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충분히 내려왔고 그 다음에 분위기는 아무래도 대세 하락으로 가는 느낌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럴 때 좀 뭐 인버스에 투자를 한다거나 대출을 받는 거는 위험한 거죠. 저는 지금 인버스는 절대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예. 근데 분위기는 이게 계속 하락할 것 같으니까 예예. 인버스로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2배짜리 미국 같은 데는 3배짜리도 맞아요. 있는데요. 이런 걸 많이 뭐 사신 분도 있다는데, 예, 저는 뭐 주가가 이렇게 낮아진 상황에서 인버스 사시는 거는 그렇게 권유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저도 물론 그 인버스 투자는 하기는 하죠. 예, 그거는 그 리스크 관리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주식도 가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질 것 같으면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죠. 뭐 그만큼 떨어질다고 생각할 때는 인버스를 사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인버스를 그 돈 벌기 위해서보다는 예, 그런 거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버스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개별 종목이 충분히 되신 분들은 접근을 해도 좋지만 지수 투자를 해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그런 지수대이다. 저평가 국면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라면 굉장히 높은 수익이거든요. 지금 뭐 은행 이자가 올해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4 내지 5% 주는 1년 만기 뭐 정기예금 이런 금융상품도 증가했습니다만 20%라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거든요. 네. 네, 물론 지금 그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힘들긴 힘들죠. 그런데 새로 그 진입하시고 여유 자금이 있다면은 뭐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 그 금리를 또 뿐만 아니라 이게 환율도 문제고 또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도 지금 계속해서 꽤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수도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나라가 또 이 수출이 중요하니까 이 수치가 좀 돌아서야 조금 한국의 미래, 경제 미래를 좀 더 낙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GDP에서 작년에 보니까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4%거든요. 예, 그래서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우리 경제 뭐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무역 수지 지금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 적자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적자폭은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은 원자재 가격이 앞으로 특히 국제유가가 내려가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10억 배럴 정도 원유를 도입하거든요. 근데 유가가 10달러 떨어지면은 100억 달러 덜 쓴다는 거죠. 수입하는데. 근데 유가가 한때 뭐 100달러, 12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80, 90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원유 수입 금액이 줄어든 거죠. 예, 그리고 그동안 우리 소비가 좀 늘어가지고 수입이 늘었는데요. 지금 소비가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금리도 올랐죠. 예,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르니까 우리 실질 구매력은 줄어든 거예요.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우리 월급은 1년에 겨우 한 번 정도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월급 올라가는 기간 동안 물가가 오르니까 우리 실질 구매력은 축소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면은 수입이 줄어들죠. 물론 우리 수출은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아마 10월부터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내년 연간 전체로도 마이너스인데요. 그런데 수익 감소폭이 더 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적자는 많이 축소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그 경상수지죠. 경상수지가 지난 8월에 이제 적자로 돌아섰는데요. 저는 경상수지 적자는 구조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하면서요. 우리 저축이 투자보다 높아지면서 98년부터 지금까지 내내 경상수지 흑자를 이뤘습니다. 근데 그돈 가지고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를 했죠. 해외 주식 채권 샀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해외 이익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 주식, 미국 채권 많이 샀는데 배당금이 들어오고 이자 소득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상수지는 저는 뭐 내년에도 300억 달러 안팎의 흑자를 이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시간의 문제,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라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그리고 우리가 구조적으로 적자국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국민소득 결정 시기에서 조금 경제 공부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축이 투자보다 높은 나라는 경상수지 적자국이 없어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 뭐 이런 나라는 그 나라 저축이 투자보다 높거든요. 다 경상수지 흑자국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투자가 저축보다 높으니까 구조로 적자국이죠. 그런데 우리 저축률이 투자보다 낮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무역적자 경상수지도 굉장히 이슈라서 이게 또 막 IMF로 간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건 좀 지나친 우려다. 예, 저는 뭐 97년하고 비교하면 물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나쁜 거는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다는 거죠. 예, 그때 이제 97년 외환위기 때 우리 가계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예요. 근데 지금 105%, 55에서 105% 가계부채는 많이 늘어났죠. 네. 예, 그런데 대부분에서는요, 정말 많이 개선됐어요. 우리가 97년에는 순채무기였거든요. 우리 대자산이 부채보다 적었어요. 예, 그런데 올 8월 보니까 대자산이 대부채보다 한 3,800억 달러 정도 많거든요. 우리가 순대채권국이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지금 우리 한은 총재도 IMF 뭐 세계은행 총회가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하러 갔는데 뭐 거기 가서 외국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던데 예? 이거는 뭐 97년하고 크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채권국이라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 책에서도 말씀해 주신 게 저희가 그 3조 호황을 통해서 굉장히 그 잘 나갔지만 과도하게 과잉 투자도 되고 그러면서 IMF를 좀 맞게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그때는 97년 외환위기 때는 큰 기업들이 부실했어요. 부실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한보철강, 기아도 그때 부실해졌고요. 그 다음에 대우 일부 계열사들 굉장히 부실했죠. 기업들이 가행 투자하고 부실해져가지고 은행까지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97년 외환위기는 한마디로 부실한 기업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다 대기업은 상당히 좋고요. 금융회사도 부실 여신 비율이 훨씬 낮거든요. 그런데 차별화가 돼가지고 중소기업은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슷하군요. 근데 중소기업은 그렇게 큰 규모의 부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97년하고 지금하고는 그런 점에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코스피 200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펀더멘털이나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보다 굉장히 좋아졌다. 예, 그렇습니다. 대기업들은. 그리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가계대출적인 문제가 가계가 문제고 중소기업은 어렵고 차별하는 거죠.
금리가 이제 오르면은 가게나 중소기업 쪽에서 좀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겠네요. 예, 가게가 어렵죠. 가게가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40%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그 40만 원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겁니다. 근데 금리도 올랐죠. 경기도 나빠지죠. 가게는 그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의 42% 정도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거든요. 네. 1년간 영업이익 내가지고 42% 중소기업이 이자도 못 갚는다. 거의 반반이네요. 예. 42면. 그래서 아마 가게 중소기업은 내년에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텐데요. 예, 그런데 뭐 가게가 한 번에 부실이 한 번에 터지지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중소기업은 뭐 그렇게 큰 금융회사에 부채를 많이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97년에 외환위기 때는 한 기업이 뭐 수조 원씩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교수님, 그 아까 원리금 상환 비율 40%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게 보통은 어느 정도가 되면 좀 적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적정 수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데 미국 가게는요 9%, 10%밖에 안 돼요. 진짜요? 예. 예, 미국 가게는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렇구나. 예. 근데 우리나라 가게가 부실한 건 사실인데요. 미국 가게는 금융자산이 부채보다도 한 6배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2배 정도, 2.2배 정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가게는 상대적으로 금융부채가 자산에 비해서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네, 우리 가게는 참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 가게에 계신 분들이 이제 생활인들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리가 오르면서 더 부담이 커질 테니까 예. 아무래도 이게 이제 한국 경제의 미래를 그렇게 좋게만 보지는 못하는, 또 이런 정보들 뭐 무역 적자 경상수지가 계속 누적된다고 한다고 하면 더 그런 걸 많이 느낄 것 같긴 한데 예. 따지고 들어가면은 시간이 흐르면 이런 부분은 해결될 수가 있는 거군요. 예, 가계 부채는 쉽게는 해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예. 주택 그것 때문에 담보대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한 75% 정도 되거든요. 그렇구나. 가계가 주택을 담보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빌렸었는데, 문제는 그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은 또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또 한편에서는 그 사람들도 돈 벌려고 투자한 분들도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들 구제해 주는 거는 자본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자본주의 원리에는 맞지 않죠. 예, 그러나 저는 일부는 뭐 이제 20, 30대가 돈 빌려가지고 많이 집을 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금리를 조금 낮춰줄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집 살려고 돈 빌리면은 그 원리금 상환 균등 분할이거든요. 네. 이자는 받더라도 원금 상환은 조금 늦출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정책 당국이 고려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게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충격도 크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는 좀 그런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에서 77%가 실물자산이고요. 그중에 73%가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우리 소비 심리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이제 이런 뭐 IMF가 올 것이다, 이렇게 힘들어질 것이다, 뭐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그 지정학적인 이슈를 봐도요, 지금 계속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 미중 경쟁은 앞으로 최소 30년, 길게는 5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한국이 그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50년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미국이나 투자하지 한국은 한 30년, 50년 힘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미중 패권 전쟁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게. 네, 그동안 무역 전쟁을 하죠. 기술 전쟁으로 하고요. 뭐 금융 전쟁으로 할 수 있고, 일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무력 전쟁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제시하죠. 예, 그만큼 패권 전쟁은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저는 뭐 세계 성장축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는 과정이다. 예,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더 견제하죠. 그러니까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에 31%였어요. 근데 계속 축소되고
예, 그게 앞으로 아마 2029년, 30년 가면 22% 정도로 축소될 거예요. 더 낮아진다는 거죠. 지금 24% 안팎인데요. 미국이 축소된 만큼 지금 그동안 늘어났다가 중국이고요. 예, 저는 아세안 경제가 굉장히 빨리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 수출 보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동안 최근에 미국 비중 올라갔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미국 비중 축소, 중국 비중 확대, 특히 아세안이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 11%였는데요. 올해 지금 19%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그만큼 아세안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뭐 앞으로 10년은 미국보다는 우리 아세안 시장이 더 나을 것이다.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0년간 미국 주가가 꾸준히 올랐는데요. 2000년에 미국이 IT 거품 붕괴되면서 미국 주가 10년 동안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주가, 중국 주가 이런 나라 주식이 더 많이 올랐었어요. 앞으로 10년은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달러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거든요. 저는 시간을 두고 달러 가치가 지금 30% 가대평가됐는데 내년부터 최소한 2, 3년은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올해는 미국 주식 사더라도 달러 가치가 올랐으니까 뭐 손실을 많이 보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저는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미국 주가도 상승률이 별로일 것이다. 저는 지금부터는 미국보다는 아시아 시장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한국은행 총재도 그 환차손 미국 주식 투자를 통해서 환차손 그걸 염려하시더라고요. 지금 미국 주식 사는 거에 대해서. 예, 그분이 지난번에 그 통화정책 결정이 끝나고 기자 간담회에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서울대 교수로 있을 때 자산 관리도 한번 해봤다. 자산운용도 해봤다. 예, 그런데 나중에 그런 비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커다란 그 패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이슈에 너무 압도돼서 좀 미시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작은 범위에서의 투자 그 판단에서는 그게 너무 막 이렇게 너무 짓눌러지면 안 되겠다. 그렇죠. 예, 저는 거대한 추세라는 게 트렌드라는 게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게 트렌드가 세계 경제 성장률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중국을 세게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 힘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니까. 그런 정책으로 제가 보기에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좀 많이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교수님 책도 읽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이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직 그래도 미국이지 하면서 미국으로 가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백인과 아시아인들의 앞으로의 그 인종 문제 약간 왜냐면 아시아가 대두가 되니까요. 예. 그래서 아시아로 또 비중을 높여야 된다 이런 되게 첨예한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견해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추세는 아시아 쪽이다. 아시아 쪽이다. 예. 교수님 그 책에서 한 2024년 정도에 3,000선 정도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 의견에는 좀 변함이 없으신가요? 예. 2024년. 제가 명목 GDP로 올해 적정 주가 추정하면 올해 3,090 정도 되거든요. 올해 3,090. 적정 주가가요. 이론적인 적정 주가. 네. 그런데 3,300 넘었을 때 3,000 이야기하고 그때 2,700 제가 2,200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때는 다 4,000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주가가 2,150, 2,002 상태에서 3,000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먼 길 같죠. 네. 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주가는 거기에 접근해 간다는 겁니다. 추세예요. 근데 이게 당장 제가 내년에 온다는 건 아니고요. 시간을 두고 내후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 우리 주가는 다시 3,000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러면 3,300을 넘는 대세 상승장은 언제 올까요? 네, 저는 그거는 2, 3년, 한 3년 후쯤이라고 생각되는데. 2025년 이후. 예.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은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그러면 교수님이 이렇게 3,000이나 3,300이 됐든 이렇게 가는 거는 그 우리나라의 그 지수의 한 20%, 25%가 삼성전자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럴 때는 지수 투자와 삼성전자 투자를 만약에 많이 비교들 하시잖아요. 예. 펀드 매니저들도 이렇게 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지수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오르죠. 그런가요? 예. 물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의 20%, 25%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차별화 시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코스피를 구성하고 있는 700개 종목이 좀 넘죠. 예. 그런데 차별화 시대니까 어려운 기업들은
못 오를 거라는 거죠. 아, 거기서도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삼성전자가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코스피 뭐 200이 됐든 700이 됐든 그 안에는 1등과 700등이 있는 건데 얘네가 더 간다는 그럼 거죠? 오를 때는 1등이 더 오르고요. 700등짜리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안 되면 만약에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덱스 200을 사시자, ETF를 사시자. 아, 섞어서 한 반반 정도. 뭐 6대4 정도로 ETF, 뭐 삼성전자 두 개를 사신다면은 6이 지수인가요? 예, 지수로. 아, 그렇게 해서 6대4 정도로. 예. 교수님, 그 지금 주식 투자를 하면서 물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아니라 많은데요. 예. 그 물린 분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굉장히 힘든 시기죠. 지난번에 어떤 건물 그 회사 강의하러 들어갔는데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저를 붙잡고 눈물이 글썽이면서 지금 손에 엄청 보고 있는데 어찌하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참 저도 마음이 아팠었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종목 점검은 한번 하셔야 돼요. 종목 점검. 예, 과연 기다릴 만한 종목인가 그런 종목 점검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 지금은 저는 계속 말씀드린 주가가 저평가에 있으니까 기다리면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주식시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3,000 주가지수가 넘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주가가 가대평가됐는데요. 사실 그때 주식시장을 떠나셔야죠. 근데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시기에는 주식시장을 떠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드네요. 좀 힘든 시기는 맞습니다. 다시 반등을 할 때는 그 우리나라를 좀 대표하는 대형주 위주로 간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좀 중소형주를 투자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게 이제 종목별 차별화일 텐데요. 예, 그런데 저는 대형 우량주가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형 우량주. 예, 이런 것들이 먼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가 제가 2200 밑에서 그 이하도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 2500, 600까지 갈 수가 있다. 예, 그러면은 대형 우량주가 오르면서 지수가 거기까지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 점검이라는 거는 딱 봤을 때 이게 좀 그 반등이 오면 지수가 뭐 3,000으로 가더라도 안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이 그렇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좀 손절이 좀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예, 손절이 쉽지는 않겠는데요. 하여튼 저 종목 좀 점검하시고. 근데 그것도 많이 떨어져 있고 대형주도 만약에 많이 떨어져 같이 있으면 떨어져 있는데. 팔아가지고 그냥 이거 사버리면 또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는 한데 또 종목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근데 하여튼 내년에는 차별화 시대다. 차별화 시대다. 예, 이미 차별화 시대인데 차별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한국 주식, 뭐 중국 주식, 아세안 주식, 뭐 미국 주식 이렇게 했을 때 포트폴리오는 좀 어떻게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좀 미국 주식 비중은 좀 많이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MSCI 아마 미국 주식 비중이 거의 50%예요. 네. 예, 그런데 저는 미국 주식은 뭐 50, 60%라면 저는 30% 이하로 줄이는 게 좋고요. 나머지 가지고 중국, 한국, 그 다음에 인도, 베트남,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저는 일본 주식 사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엔화 가치가 거의 150원, 엔달러율 150원 근접하고 있습니다만은 엔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엔 가치 앞으로 저는 오를 것이다 내년에는. 예. 그래서 미국 비중 줄이고 차라리 미국 주식을 사시려면 저는 일본 주식을 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일본 주식은 어떻게 사요? 일본 주식은 직접 살 수도 있죠. 거기 일본 거기 예. 증권사 들어가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아마 일본 주식 거래할 겁니다. 그리고 일본 ETF라는 게 있거든요. 엔화 ETF도 있고요. 네. 일본 주식 ETF도 있습니다. 아, 증권사에서 예. 판매를 하고 있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맨날 미국하고 한국만 하니까 중국하고. 최근에 한 증권회사가 뭐 인도까지 들어가지고 인도 주식도 직접 매매하게끔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그 끝으로 그럼 부동산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동산은 지금 볼 때 점점 더 뭐 나빠지고 있고 책에서 말씀하신 거는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까지도 예. 보시더라고요. 예. 하락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으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 그 주가가 가대평가됐다 가수평가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집값도 지나치게 가대평가됐어요. 네.
그러니까 집가 가대평가 여부를 결정할 때 물가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그 다음에 렌트, 월세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그 다음에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근데 뭐 KB 국민은행 기준으로 보면요, 2009년 3월에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가격 지수가 저점이었어요. 그때부터 올 9월까지 소비자 물가가 30% 올랐거든요. 예, 그런데 전국 주택 가격은 60% 아파트 가격. 예, 서울은 한 70% 올랐어요. 물가보다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월세 지수하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평가해 보면은 그거로 한 30, 40% 가대평가됐고요. 예, 그다음에 요새 정책 당국자도 이런 이야기합니다만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높다. PIR이라고 그러죠. 예, 이게 작년 말에 서울 경우 19배였거든요. 네. 예, 그런데 올해 보니까 뭐 6월까지 보니까 17.6배로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게 2008년부터 통계가 발표되는데요. 12배거든요. 역사적 평균이요? 예, 역사적 평균이에요. 예, 그러면은 지금도 40% 이상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집값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초기라는 겁니다. 초기. 예. 네. 그래서 지금도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예, 집값 결정하는 요소 보니까 초기에는 금리하고 대출 금액이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경기가 더 영향을 줘요. 예, 저는 조만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금리는 뭐 내년에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금리가 떨어진다고 다시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만 내년에는 금리보다는 경기다. 네. 경기는 이제 소득과 관련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사이클 구해보면요. 최소한 3년, 길게는 5년 정도는 부동산 가격은 하락사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아까 금리 얘기를 해주셨을 때 내년에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횡보까지로? 저는 시장금리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기준금리는 내년 하반기부터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먼저 떨어지고요. 기준금리는 인하요? 예, 예. 내년 그러면 하반기. 좀 부동산 사는 분들이 한 1년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가 금리보다는 경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경기로 가니까 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대안을 광고해 본다면 금리 문제는 내년 말로 가면 어느 정도 예. 해소 조짐이 들어가는 거고 내 일자리하고 소득을 뭐 감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지하고 조금 더 이렇게 늘리면 또 그 기간을 버텨내면 또 될 수도 있겠네요. 그냥 버텨내야 되죠. 예. 버텨내려면은 사실 올리금 상한을 계속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더 일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부도 어느 정도 20, 30대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요즘에 또 세대론으로 좀 부각이 돼서 4050 세대가 2030 세대한테 좀 안 좋은 그런 부동산 쪽에서 그런 일을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좀 그걸 부각시키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세대 간 갈등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만 어떻든 20, 30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정책적 고려는 저는 어떻든 조금 이게 시장 원리에는 맞지 않지만은 어떤 식으로는 좀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그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총액으로 많이 얘기들 하는데 이거는 총액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 가계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 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5%인가 밖에 안 된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심각한 게 아니라고도 얘기를 하는. 가계부채 때문에 위기는 안 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가 전체적으로 보면요. 작년에 140조 원 정도 잉여를 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가계가 금융회사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140조 원 많았었다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잉여주체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오르니까요. 가계 전체적으로는 이익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계는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니까요. 그런데 가계 내에서도 차별하죠. 금융회사에서 돈을 많이 빌려 쓴 사람들은 어렵고요. 지금 은행에서 금리 4내지 5% 주지 않습니까? 금융자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자 소득이 늘어나죠. 가계도 차별해요. 근데 가계는 전체적으로 자금 잉여주체라는 겁니다. 가계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한 2.2배 정도 많다는 거죠. 작년 한 해만 해도 140조 원 이상 잉여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가계 전체적으로는 좋고요. 기업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가계는 자금 잉여주체고 기업은 부족주체거든요. 기업은 돈 빌려가지고 투자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가계는 상대적으로 이자 소득이 줄어드니까 어려웠죠.
기업은 부채가 많은데 금리가 떨어지니까 기업은 좋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금리가 오르니까 경제 주체 전체로 하면은 가계는 상대적으로 이익이고 지금 기업은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계 자체 내에서도 뭐 전체적으로는 그러는데 우리가 영끌족이라고 얼마 전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서 주식을 샀든지 뭐 집을 샀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가계부채가 그 가계부채 안에서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선 가구의 문제이고, 예. 그 다음에 기업이 아까 그 침체, 소비 위축과 관련돼서 기업의 그런 경기 침체랑 예. 연결돼서 이게 이제 아까 부동산의 그런 자산 가격 하락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많다고 위기가 오는 건 아닌데요. 네.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가계가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니까 대신 그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소비를 줄이면은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고 기업도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가계부채 자체가 아니라 이게 파급효과, 연쇄작용이 되는 거죠. 아,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정말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년에 경기 침체가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아, 이거 고통스러운 1, 2년을 또 보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주식 자산 가격이 떨어져서 정신적으로 괴로웠다면 아, 내년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체감하겠구나 이런 게 왔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시장은 그걸 선반영해서 이게 또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또 희망을 주셔가지고 또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버텨내야겠다 이런 힘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를 그 닥터 둠이라고 언론이 많이 표현했는데요. 예, 요새 저는 스스로 닥터 데이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예, 제가 작년에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주가가 가대평가됐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지나칠 정도로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고 있어요. 여기서 저평가 정도가 조금 더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장기 추세는 상승하고 저평가된 주가가 장기 추세에 접근해 갈 거라는 거죠. 이거는 그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주식 팔 시기는 아니고요. 예, 주식을 더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작년 말에 23%였거든요. 근데 올 6월 보니까 21.7%로 줄어들었더라고요. 물론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또 시장을 떠나시고 계시는 분도 있죠. 근데 이런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있을 때는 오히려 더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 뭐 공포라든지 분노라든지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뭐 슬픔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겐 기회일 것 같아요, 정말. 기회가 오고 있는 거죠. 네, 기회가 오고 있는 거죠. 아, 예, 교수님, 오늘도 이렇게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해서 경제지표 정도법의 김영익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